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11월 1일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문화유씨인데요. 오늘 문화유씨 정숙공파 옥천 종중 시제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33대인데 제사를 14, 15, 16, 17대를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4, 5년째 참석하는데 쇼트로도 대총호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올려 보았습니다. 비가 이렇게 좀 내리는데요. 지금 국내적으로 좀 오늘 대통령님 그 지지율이 19% 이렇게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20%가 이렇게 내려와서 19%가 돼서 참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렇게 안정이 다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미국의 상황이 대선을 전후해서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죠. 특히 미국 주식시장. 월요일날 제가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9월달 회계기간이 끝난 M7 회사들이 실적을 다 발표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한 시장 참가자들이 반응을 이렇게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미시적으로 개별 회사들만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부분 M7은 매출이 증가하고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거로 나왔는데 AI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이제 바뀌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AI에 대한 열정, 호기심, 그런 거에서 이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느냐, AI를 접목을 해서 결국은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대비 수익을 얼마를 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각 회사마다 이제 명암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초창기 시장에는 매출액을 많이 봐요. 그 회사가 매출을 많이 했느냐, 초창기에는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든. 근데 지금은 이제 순이익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거기에 참여해서, 신산업에 참여해서 얼마만 가치 창출을 했느냐, 순이익을 그쪽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이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각 회사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는데 애플 본사가 아일랜드 있어요. 아일랜드 있는 게 아일랜드가 세금을 감면해 줬죠, 애플한테.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로 나타나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감면을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받아라 해서 애플이 101억 달러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다 보니까 세전 순이익은 괜찮은데 세금을 냈을 때는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세금 감면을 못 받고 계속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야 될 경우 애플의 수익률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아이폰 16이 중국에 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 AI를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는 애플을 그 AI가 작동 못하게 그렇게 해놔서 AI가 작동되지 않는 아이폰을 중국 사람들이 과연 살 거냐. 그런 좀 시장이 큰 시장인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 그럼 AI를 작동을 하려면 화웨이 거를 써라. 화웨이 AI 장치를 써라. 이건데 애플에서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팀 쿡이 뭐 중국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약간 주춤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아마존이 제일 큽니다. 구글하고 메타를 합쳐도 클라우드 포지션이 아마존이 더 커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은 그 일본이나 호주의 공공기관, 정부 이런 공공기관에 그 AI 서비스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일본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는 통일돼 있잖아요. 다 틀려요. 그거 관리를 아마존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일본이 디지털이 이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자기네 그 국민들의 국민 관리 이게 주민등록증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안 된 거죠, 일본이. 그 정도로 이게 디지털이 좀 늦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대응을 아마존이 하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광고 수익도 많잖아요. 근데 광고 수익도 만 2% 늘고, 그런 공공 분야에서의, 외국 분야에서의 수익,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주당 이익률도, 1.48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애플은 세금을 뺐을 때 0.98인가? 1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0.98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회사를 청산했을 때 다 줄 수 있느냐. 1이면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주주들한테. 0.98이면 조금 모질라는 거죠. 1.48이면 주고도 0.48이 남으니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MS나 메타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했고 기대했던 것만큼은 했지만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투자한 거 대비 순이익이 너무 적게 나왔다. 순이익은 낮지만 그러니까 효율을 많이 보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주춤하는 MS나 메타도 그래서 이제 선별적인 시장이 조성이 될 거다. 미국 시장에서 AI라고 하는 산업이 AI만 붙이면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AI를 투자해서 얼만큼 순이익을 냈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죠. 매출액보다도 순이익을.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미국 시장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곳이 오픈 AI, 챗 GPT 만든 오픈 AI가 누적 적자가 44억 달러예요. 아주 갈 길이 멀죠.
내년에 66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주간 조회수가 2억 5천 회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20-30%가 유료화로 되고 있대요. 챗 GPT가. 그리고 챗 GPT는 영어로 된 학습을 한 95% 정도 했고, 한글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5% 정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물었을 때 그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50%, 90% 학습을 하면 상당한 고급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챗 GPT도 프랑스도 자체 개발했어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 라마 쓰는데 대부분 라마를 다 쓰죠. MS나. 이제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요. 회사마다. GPT를. 그래서 프랑스도 만들었고 중국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퀀인가 QUEN인가 QWEN인가 그것을 알리바바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라고 하죠. 그 오프 AI 온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B2C로 할 수 있는 오프 AI에서 7개의 회사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안에 중국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퀀이 알리바바의 퀀이 대단한 거죠. 중국이. 프랑스도 만들었고 저희 나라는 못 들어가 있어요. 미국하고 프랑스, 중국 그렇게 해서 7개사가 G7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G3 하면은 뭐 챗 GPT, 프랑스, 이제 중국이 콘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저는 중국이 코로나 때 3년 동안 클로즈 했잖아요. 국경 닫고 싹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3년 동안 중국이 뭐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연구개발 많이 했을 거다. 제 생각에. 그 3년 동안 여러 분야의 미래를 위한 준비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놨고 연구개발을 해서 벌써 오프 AI가 나왔잖아요. 콘이라고 하는. 이런 거 보면 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애플이 매출의 60%가 아이폰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3.6%로 6위밖에 안 돼요. 화웨이가 2등이고. 중국 제품이 대단한 거죠. 그 1위부터 5위까지가 중국 회사 거니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 저가하고 품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가 이상으로 품질이 올라온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자체가.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급변하고 있죠, 세계가.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테슬라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테슬라는 전기차의 독보적인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비도 많이 하고 해서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45.3%를 매기는데 트럼프는 100% 매긴다고 하잖아요. 브라질은 42%. 우리나라는 뭐 보편 관세 2, 3% 많이 해야 10%입니다. 근데 EU에 테슬라가 로비를 해가지고 10% 관세밖에 안 물고 들어가서 팔아요. 그럼 경쟁력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45.3%를 갖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빠지고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가 있어요. 비아디라고. 그 회사는 43.3%의 관세를 물고 들어가도 경쟁력이 있어요. EU에서. 그 정도로 싸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품질이 나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요번 2024년도 3분기 실적에서 매출에서 테슬라를 비아드가 앞섰습니다. 최초로.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죠. 독보적인 전기차 테슬라 업체를 중국 전기차 업체가 매출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1위가 됐다. 대단한 겁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팔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도 테슬라하고 대등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비아드 주가는 올라가고 테슬라 주가는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비아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전기차만 위주로 그렇게 가잖아요. 단일 품목으로. 비아드는 전기차도 만들지만 또 하나의 제품을 만듭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서 이 차는 전기로만도 가고 전기가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 만약에 기름 넣는 곳이 있으면 기름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기름으로 갈 수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인데 전기하고 기름하고 혼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로만도 가고 석유로만도 가는 그렇게 분화된 특화된 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로도 쓸 수 있고 기름도 쓸 수 있고 독자적으로 내연기관 자체가 분리가 된 거죠. 중국이 코로나 3년 동안 국경 봉쇄하고 정말 연구개발 R&D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을 수 있고 임상실험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다른 나라가 3년 걸리는 거 뭐 3개월이면 해요.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14억 인구. 물론 14억 인구 중에 6억 인구가 월 20만 원 갖고 산다는 아주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 인구가 알리나 테무에서 10만 원짜리 3천 원에 팔게 하는 노동력이 그 한 달 20만 원씩 버는 노동력이에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부분은 중국 편에서 얘기하고요. 미시적으로 슈퍼이크의 M7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회사가 남았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수요자가 누구예요? M6 아니에요. 메타, MS,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클라우드 회사. 그 MS하고 메타가 수익성이 적으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HBM을 사와서 클라우드를 형성을 하잖아요. 장치를. MS하고 메타가 수익률이 기대치만큼 못하니까 엔비디아에서 물건을 많이 사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연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제 한 6% 빠졌나요? 그렇게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혼자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벤더들이 많이 팔아야 돼요. 성장하고. 그러지 않으면 엔비디아 혼자 이게 날아갈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팔을 수 있는 수요처가 성장하지 않으면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그 서양의 어떤 문화잖아요. 그 죽은 영혼이 못 떠나고 그 할로윈 데이 날 와서 산자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서 나 데리고 가지 말라고 사탕을 주고 보내는 날이 할로윈으로 알고 있는데 나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 이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메타가 빠지니까 같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메타하고 MS가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엔비디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할로윈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은 다 이렇게 생태계가 있는 겁니다. 나홀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치계나 또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넓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넓게 보는 겁니다. 거시적인 거. 자, 미국의 거시적인 걸 보지 않으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미국의 거시적인 상황 또는 경제는 두 가지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이에요. 미국 채권. 제가 썸네일에 옐런의 그림자라고 올렸는데요. 21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들어왔어요. 옐런이 들어와서 코로나를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막바지에. 그러면서 미국이 1776년에 독립했죠. 250년 동안 2020년까지 250년 동안 발행한 국채보다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발행한 국채가 4배 더 많아요. 250년 동안 발행한 국채보다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있어 4년 동안 발행한 국채가 4배 더 많다. 어마어마하게 발행한 거죠. 채권을. 미국 국채 채권을. 근데 발행한 채권이 장기 채권이 또 아니라는 거죠. 10년물, 30년물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안에 돌아오는 단기 채권. 유동 국채를 발행을 한 거예요. 결국 돌려막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났을 때 버냉키 그 연방제도위원회 의장이 그 2번의 연임을 하면서 국채를 또 대량 발행했어요. 이 사람이 헬리콥터에서 뿌렸다고 하잖아요. 한 번을 발행했는데 안 돼. 2번째도 발행했는데 안 돼. 3번까지 발행을 했어요. 거의 이렇게 막 살포하다시피. 그래서 금융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면 버냉키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옐런이죠. 옐런은 단기채를 발행한 게 문제예요, 지금. 단기 국채.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이 있어요. 한 2조 5천억 달러의 단기 국채 시장이 있었는데, 옐런이 그 단기 자금 시장 2조 5천억 달러 시장에 2조 3천억 달러를 다 국채로 전환을 시켰어요. 정책적으로. 대단히 영리한 거죠. 옐런 자체가. 이 자금을 그렇게 단기 국채로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능력입니다. 남은 게 2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아마 한 3, 4일 남은 그 대선 전에 다 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총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시장이 나홀로 성장한 게 옐런이 미국 국채를 대량 살포해가지고 올렸다고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단기 국채를 너무 발행을 많이 하면
장기 국채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단기 국채로. 그걸 25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장기 국채로 다 10년, 30년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옮기는 것도 하나의 숙제죠. 그런 부담을 다 차기 정부에 주고 옐런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평가는 이제 4, 5년 지난 다음에 받겠죠.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발전이 다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가게 만드는 게 제도고 법안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거시적으로 미국 증권시장에 드리워지는 겁니다. 채권이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미국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졌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만은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채권시장으로 오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채권을 사면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냥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10년물 채권 가장 중요합니다. 9월 18일 날 파월이 0.5% 인하했죠. 그때 3.68%였어요. 10년물 채권이. 지금 4.28%에서 4.3%도 넘어가요. 0.6%, 0.7%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시중금리는 0.5% 내렸잖아요. 시중금리를 0.5% 내렸는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9월 18일 날 오히려 금리는 채권금리는 0.7% 오른다? 이거는 시장에서 사인을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파월이 원하는 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오히려 오르잖아요. 그것은 해리스든 트럼프가 되든 내년도에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서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감세 정책을 다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트럼프가 더 감세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인세 15%까지. 감세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모질라는 건 국채 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질라는 건? 그러면 계속 국채를 더 발행할 거 아니에요? 채권 수익률은 더 올라갈 거고. 그 채권 수익률이 하나의 큰 화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주식 시장의 주식 가치보다 채권 수익률이 가장 큰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것이 환율을 결정을 하고 달러를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 그런 것들을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4.28%라고 해요. 채권 수익률이. 미국 전 기업의 그 주당 순이익이, 주당 이익이 30 정도 돼요. 그 30이라는 건 뭐냐. 기업 순이익률이 3.3%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투자했을 때, 기업 주식에,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3.3%. 근데 채권에 투자하면 4.28%, 4.3%, 1%가 차이 나죠? 그럼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채권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미국 주식 시장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채권 시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이 수익률이 채권이 나면 이게 과소평가돼서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과열됐으니까 채권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채권 시장에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의 4%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미국 시중은행이 4,100개가 있어요. 지점이 아니라 은행이. 코로나 때 많은 돈을 미국 개인한테 많이 이렇게 살포를 했어요. 미국은. 기축도 가니까 자신들이 그냥 막 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근데 그거를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은행에 예금을 다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미국민들이. 그 4,100개 은행이 예금을 하면 이 사람들은 예금한 거에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주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정적인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채라는 거죠. 미국채에 대량 투자를 했어요. 아주 그 0.5%대, 1%대로. 그런데 지금 막상 4.28%가 되니까 채권을 높을 때 사가지고 지금 채권이 엄청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채권에 샀는데 장부 가격은 100인데 내가 막상 팔아서 예금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줄 때는 60이라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그러면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인 거죠. 미실현된 적자. 아직 안 팔았으니까 미실현된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으로 해놨으니까 장부를. 부실은 아닌데 손님들이 왔을 때는 더 높게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익률을 더 줘야 되니까. 예금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채권을. 팔으면 채권을 높은 가격에 샀는데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손해보고 예금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앞으로 어떤 사태가 나타나느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국채 투자를 한 거에 대한 손실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4,100개 은행에서. 그러면 너도 나도 예금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죠. 단기채를 너무 발행하면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두 번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그런 위기가 오면 세계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 이걸 막지 못하면. 그래서 미국
채권의 리스크,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의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미국이 잘 극복을 할 것이냐, 거시적으로. 그러면서 금리를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를 할 것이냐. 인플레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되면 금리가 오를 것이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동안 사놨던 자산, 개인들이 사놨던 자산, 그 자산 자기 돈으로 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그거 자기 돈으로 샀을까요? 50%는 다, LTV가 40%니까 60%는 다 빚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자 감당을 어떻게 해요? 고금리면. 인플레가 돼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산이 또 다 꺼질 수 있어요. 이런 금리와 채권, 은행의 현재의 상황, 채권 수익률의 관계, 환율,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습니다. 또 AI라고 하는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동, 매출보다 순이익,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느냐로 바뀌는 과정에서 AI에 접근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방식이 바뀐 상황.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AI는 하나씩 구조돼가는 상황.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까지 영향을 미치면 미국발 금융위기도 올 수도 있다. 기축통화라고 해서 무작정 통화 풀어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된다. 미국의 상황을. 그리고 각 M7의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서 주가가 왜 선별적으로 가나. 이것을 같이 보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고려아연 30% 하락 맞았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유상증자를 하니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시장을 하고 보겠어요? 아니, 2조 5천억을 유상증자 하는데 그 중에서 2조 3천억을 빚 갚겠다? 그러면 누가 유상증자 하는데 투자를 하겠어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본 취지가 영업이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서 공장을 더 짓고 설비를 더 들여와서 생산을 해야 된다. 공급을 우리가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공장 질 돈이 없으니 이렇게 주주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을 사주세요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2조 3천억을 갚기 위해서 5조 원을 유상증자를 하고 남은 2천억 가지고는 또 그거 자사주를 배분하겠다? 살 사람 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 그게 우리나라 회사에 민나셔요. 외국인들이 한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게. 기업 밸류업을 높인다? 그 밸류업 얘기도 하면 안 돼, 외국인들한테. 그런 식의 유상 투자 증자를 한다는 거는 한국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기초 펀더멘탈을.
고려아연이 아주 우수한 회사예요. 이 특허권, 독점적 위치에는 특허권이 있어요. 철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해서 1년에 한 8천억 1조 순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그런 식의 유상증자를 한다? 그것은 밸류업 정책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고 108만 원이었던 주식이 63만 원으로 내려오는 상황. 하루에. 그 일반 투자자들, 그 전날 사신 분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2.5배 만약에 신용으로 사신 분들 있잖아요. 1억을 샀다. 고려아연을 샀다. 그러면 자기 돈 없어요. 반대배면 나가. 잘못하면 30% 빠지면 아니 20% 남았겠네요. 20% 2천만 원. 그럼 오늘 또 빠졌으면 반대매면은 하정으로 나가요. 또 아니 1억이 이틀 만에 날아간다? 그러고도 돈을 채워넣어야 될 걸 아마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오늘 많이 15% 정도 빠졌으면 오늘 돈을 더 입금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서 이틀 만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자본시장이에요? 이틀 만에 1억이 날아가는 게? 그것도 우수한 업체가? 지분싸움 때문에? 그러니 외국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증권감독을 해서 감사하면 뭐해. 이미 상황은 끝났는데 금투세 갖고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의 주식시장이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애플보다도 못해요. 엔비디아보다도 작아. 전체 다 합친 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달러, 1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애플이 3조 5천억 달러야. 엔비디아가 3조 4천억 달러. M7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 시가총액이. 한 회사가. 얼마나 작은 시장 규모예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뉴욕 시하고 똑같아요. 그 시 하나. 미국의 시 하나.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니 막 이렇게까지 논할 상황 아니다. 경제 규모나 이렇게. 돈 갖다 예비비 막 쓰고 하면 안 돼. 대통령은. 그렇게 쓸 경제 규모도 아니고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경제 규모가. 뉴욕 시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뭐 왜 해외 나가서 투자 얼마 하고 비탄감 해주고 그럴 나라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어요. 국가가 아니라 큰 부호들, 일론 머스크급 정도 되는 부호들이 한 20, 30명이 집단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음지에 있는 그런 이너서클들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화폐의 수단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력. 거기에서 하나의 기업일 뿐이에요. 애플, MS, 삼성전자는. 그 공동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크게 세계의 경제 헤게모니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우리나라 경제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경제는 AI 시대로 치닫고 그러고 있는데 정치는 주술, 비선으로 난무하고 대통령의 육성이 전 국민이 듣는 상황, 부적절한 언행과 녹화된 것들을 듣는 국민의 상황, 사회는 자산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게 부동산 시장에 디딤돌, 버팀목이라고 하는 정책금융으로 부채가 거품이 빠지면 안 되니까 지속적인 디딤돌, 버팀목 정책금융을 가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내년에도 55조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디딤돌. 그 디딤돌을 자영업자들한테 디딤돌, 버팀목 정책을 하라는 거지. 저는 일부 다 갖고 오면 안 되지. 부동산 꺼지면 다 죽으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하나도 지금 손길이 안 가잖아요. 600만 자영업자 중에 25% 450만이 월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안 돼. 근데 왜 정부의 손길이 안 닿지? 이게 복지사회인가? 그냥 알아서 약육강식으로 살을 놈만 살고 죽을 놈은 죽어라 이거예요? 각자 선생?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길바닥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뭔가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부동산을 안 꺼뜨리려고 그 PF 대출을 건설해서 안 꺼뜨리려고 계속 갖다 돈 거기다 바치고 개인들 너무 부동산이 하락하면 안 되니까 디딤돌 버팀목 정책금융 계속 가야 되는 상황. 언제까지 그러갈 건데. 그러면서 실질적인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자영업자는 어떡하라고. 어느 게 중요한가. 이쪽 부동산은 연착륙을 하면 되잖아요. 자영업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일단 그것부터 불을 꺼줘야지. 자영업자에 대한 하나 어떤 금융이나 재정정책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 방, 인생의 한 방. 미국에 갔다가 돈 서학개미 701만 명 한 방을 노리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왜 국민을 그렇게 방향을 잘못 잡게 가게 만드냐 이거지 나는. 어떻게 국민의 자산,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게끔 만들어 놨느냐. 국가 정책이. 그게 소득의 배분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다 빚덩어리가 되게. 아 제발 이거 저 원인 분석 좀 잘 하시고. 저는 뭐 제가 대안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대안을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몰라. 근데 잘못된 거는 몇 가지씩 좀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대안은 KDI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개발연구원 예타 예비 타당성 해주는 곳 우수한 이제 있잖아요. 빨리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 구제 방안 하시고 민간에서도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안정이 되겠죠. 뭐 순서가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 정치적인 안정은 이제 물결을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은 물방울이 파동이 되고
파문이 되고 그게 모여서 파도가 되고 그게 모여서 하나의 큰 물결이 되는 겁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용사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것들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야 국회는 그러한 새로운 물결에, 정치적인 물결에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는 건 맞아요, 시점상. 그러면서도 일부는 정말 더 양극화돼가는 자영업자, 그리고 부동산 버블로 문제가 되는 서민, 이분들에 대한 부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다 거지가 돼요. 그러면 나라도 거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분들 다 전문가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 전문적인 해안을 잘 이렇게 하나로 모으셔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슬기로운 합의를 찾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